안녕하세요. 건강 송연의 의학 정보. 오늘은 출혈과 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복용에 대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피에 딱지라고 하는 혈전의 생성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혈전 예방약의 종류와 적응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그 마파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cardiovascular disease 그러면 카디오는 심장이고 vascular 그러면 혈관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Aspirin should be used infrequently. 그러니까 사용을 흔하게 하면 안 된다고 should be니까 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핏이 증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항목이 나쁜 겁니다. 나쁜 거. LOE는 Level of Evidence인데 증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A, B, C 그 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논문에 따라서 A, B, C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B하고 C니까 그 에비던스 자체는 조금 A보다는 약하긴 약합니다. 그래도 해롭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아스피린은 한 번 복용할 때 400mg 이상으로 하루에 3번 이렇게 복용하는 것이 이제 보통적인 해열제를 쓰는 방법의 아스피린 용량이고요. 적은 용량, 어린이 용량의 100mg을 쓰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로우 도즈 아스피린도 should not be administe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 70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복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해로운 게 어떤 환자들한테 해롭냐 하면 risk of bleeding 그러니까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한테도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increased risk of bleeding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환자들의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위궤양이 있는 환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는 환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은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 아스피린을 저용량이라도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럼 어떤 환자들이 복용을 해야 되느냐? 40에서 70세에 해당되는 ASCVD가 아세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입니다. 즉 한마디로 가면 어, 심장의 혈관이 좁아질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인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 동맥이 좁아져 있는 증거가 있거나 뇌로 올라가는 혈관인 경동맥 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중에서 50% 이상의 뇌경이 좁아진 환자들은 저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아스피린 같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알려면 먼저 피가 굳는 지혈의 기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지혈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손가락을 칼에 베인 걸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혈관의 수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혈관에는 이 그림을 보면 내피세포에 요게가 이제 혈관벽인데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하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평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로스타사이클린은 혈소판 수용체에 붙어서 응고와 응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트릭 옥사이드하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확장을 시키는 물질이 없어지니까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이쪽에서 피가 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피가 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혈소판 막의 형성, 그래가지고 플러그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혈소판에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는데 에, 여기 보면 요거 혈소판을 제가 확장시킨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게 본 빌레브란트 팩터입니다. 보면 요거 단백질인데요. 요게 한마디로 가면 그 접착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접착하느냐? 이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해줍니다.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없는 환자들이 바로 혈우병 환자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혈소판을 이런 혈관에 붙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혈소판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혈소판에 여러 물질들이 나오는데 세로토닌, 트롬빈, ADP, 스롬복산, AT 등의 여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 응고가 되는데 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마개가 형성이 되는 기전에는 이 글라이코프로틴 2B3A 컴플렉스라는 이런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런 수용체에 파이브리노젠이 이렇게 와서 달라붙습니다. 파이브리노젠이 달라붙고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혈소판이 큰 게 있다고 생각하면 혈소판하고 혈소판 사이에 파이브리노젠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 그래서 막고 있는 걸 갖다가 와인의 병 두께가 막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뺄 수 있게 손가락으로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혈소판 막의 형성 단계라고 부르고 있고 딱지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꽉 막혀 있는 클롯은 피떡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있고 요 도나츠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적혈구고 요 하늘색으로 생긴 게 이제 혈소판인데요. 여기 백혈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혈구의 기능은 박테리아 같은 걸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 요렇게 그냥 빈 공간에 있는 게 혈장입니다. 이런 데 있는 것이 혈장인데 이 혈장에는 어, 응고 단백이라고 있습니다. 클로팅 팩터가 있는데 보통 때는 비활성화 단계로 있다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피브린을 만듭니다. 피브린을 만든 그런 섬유소를 만들어서 그림처럼 아주 딱딱한 피딱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세 번째의 섬유소 피떡 형성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캐스케이드, 즉 연쇄 반응, 마구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죠. 이 연쇄 반응이 이 혈장의 응고 요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패스웨이 통로가 두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요. 익스트린식이니까 외부 통로입니다. 혈관의 익스트린식 외부 통로고 인트린식 패스웨이니까 요거는 내부 통로가 되죠. 막 복잡합니다. 요 로마 숫자인데 요게 이제 팩터 7이라는 요 요소이죠. 팩터 7, 요게 팩터 2, 그리고 팩터 2는 이제 프로스롬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팩터 2의 A는 스롬빈.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요소들이 전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익스트린식 패스웨이하고 인트린식 패스웨이를 이용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 피브린이 되고 이게 결국은 크로스 링크가 돼서 여러분 얼기설기 막 해가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이 일어나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제들이 이런 혈액 응고의 연쇄 반응에 어떤 작용을 줘서 작동을 못하게 해서 혈액 응고가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약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혈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는 약제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이죠. 어, 정상 지혈 단계에서 설명했듯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스롬복산 A2라는 물질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트로복산 A2는 그 전 단계가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 H2 그리고 스롬복산 A2라는 물질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나오는데 요 첫 번째 단계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그란딘으로 가는 요때에 콕스 엔자임이 콕스1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콕스1을 공격하는 물질이 바로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콕스1을 공격을 해서 콕스1이라는 엔자임을 공격을 해서 스롬복산 A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혈소판의 응집이 방해되는 거죠. 아까 또 스롬복산 A2란 물질 말고 ADP도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ADP의 리셉터, 아까 혈소판의 큰 그림 보면 거기 ADP의 리셉터가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혈소판의 ADP 리셉터를 공격하는 약제들이 바로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레롤, 티클로피딘, 프라스그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코프로틴 리셉터를 이 글라이코프로틴 리셉터에는 아까 피브리닌오젠이 와서 붙어서 혈소판하고 혈소판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그 리셉터를 블러커를 해주는 게 이런 약제들입니다. 앱시시맵, 앱티피타이드, 티로피벤 뭐 이런 약들입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데는 그 칼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칼슘이 감소가 되면은 혈소판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칼슘의 감소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런 다이피리다몰, 사일로스타졸 뭐 이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포스포다이아스테르자라는 그 효소를 공격을 해서 사이클릭 AMP가 결국 증가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칼슘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혈소판의 활성화가 방해가 됨으로써 혈소판의 응집이 안 되는 약제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상 지혈 단계 다시 보여드리면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세로토닌, 트롬빈, ADP, 스롬복산 A2라는 여러 물질들이 활성화되면 나온다 그랬죠. 이런 물질들의 여러 단계에 작용하는 약제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혈소판에 보면 이거 ADP 리셉터를 공격하는 약들이 있었고 또 글라이코프로틴에 에, 에, 공격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었죠. 예. 세 번째 단계인 혈액응고 연쇄 반응, 클로팅 캐스케이드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파린 계열이 있는데요. 헤파린이란 약은 엔티스롬빈 3를 활성화시켜서 팩터 10A와 스롬빈을 공격하는 약입니다. 클로팅 캐스케이드의 그림을 제가 여기에 다시 보여드리면 요 단계가 되겠죠. 팩터 10A를 헤파린은 공격을 하고 팩터 2가 프로스롬빈이고 팩터 2A가 스롬빈입니다. 그러니까 팩터 10A하고 스롬빈을 공격하는 게 헤파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M 웨이 로우 몰큘러 웨이트 헤파린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에녹사파린, 덜트파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엔티스롬빈 3를 활성화하는 건 같은데 스롬빈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팩터 10A를 공격을 합니다. 어, 폰다파리눅스라는 약은 여기는 팩터 10A만 공격합니다. 팩터 10A만 공격해서 비활성화시켜서 혈액의 응고의 연쇄 반응에 영향을 줘서 응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약들입니다. 팩터 10A의 이니비터가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에피사반, 리바록사반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스롬빈 이니비터로는 유니밸런트 그룹하고 바이밸런트 그룹이 있는데 유니밸런트 그룹에 해당되는 게 아가트로반, 다비가트란, 바이밸런트 그룹에 해당되는 게 비발리루딘, 데슬루딘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바파린이라는 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액 응고 연쇄 반응에서 비타민 K하고 관계된 단계들을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K하고 관계되는 반응이 어느 단계냐? 팩터 2번, 7번, 9번, 10번, 2, 7, 9, 10이 비타민 K하고 관계된 클로팅 캐스케이드 단계입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약이 바로 바파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약제들이 혈전의 생성을 막는 약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약들은 굳은 피떡을 녹이는 약이 됩니다. 영어로는 스롬보, 혈전, 라이시스, 녹는다. 그래서 스롬볼라이틱스가 되겠습니다. 티슈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에 해당되는 약들이 있는데요. 플라즈민의 역할이 피브린 링크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브린 링크를 끊는 플라즈민의 전 단계 물질인 플라즈미노젠을 활성화하는 물질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약들이 알티플라제, 레트플라제, 테넥트플라제라는 약들이 있고 콩팥하고 관계된 약제가 유로키나제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박테리아하고 관계된 약제가 스트랩토키나제입니다. 이런 약제들은 막힌 혈관의 혈전을 뚫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이 발생됐을 때 이게 완전히 딱딱해지는 피딱지가 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오면 혈전을 용해해주는 약을 넣어주면 막힌 혈관이 다시 뚫립니다. 그래서 중풍이 발생됐을 때 응급실에 빨리 오게 되면 그때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 거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 약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약들마다 조금씩 기전도 다르고 약의 세기도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피린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안 생기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뇌출혈 등의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들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사실은 심장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수술하면서 피가 굳으면 그 굳은 피가 우리 온몸을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혈관들을 막으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수술할 때만 작용이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용 시간이 빠르면 좋고 또 수술이 끝나면 정상으로 빨리 회복이 돼서 또 피가 잘 굳는 반응이 돼야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심장 수술은 피가 많이 나는데 피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량제가 있으면 좋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딱 해당되는 약제가 바로 헤파린입니다. 헤파린은 작용 시간이 빠르고 프로타민이라는 아주 좋은 기량제가 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할 때는 헤파린을 써서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심장 수술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인공 판막 같은 것들을 심장 안에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쓰는 헤파린이 참 좋은 약인데 단점이 먹는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구로 먹어야 되는데 경구로 먹는 대표적인 약제는 바로 와파린입니다. 그런데 와파린의 단점은
약효가 매우 좁아요. 약효가 좁아서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환자들이 출혈이 많아지고 몸 여기저기 막 멍이 많이 듭니다. 또 적게 들어가면 약효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와파린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어, 다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 등의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항혈소판 제제를 먹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뭐 이런 약들을 먹게 되겠죠. 심장의 작은 혈관, 즉 관상 동맥이 좁아서 스텐트를 넣게 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스텐트가 그 안에가 금속으로 된 그물망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잘못하면 혈소판에 응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주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의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먹게 됩니다. 다리의 혈관을 수술하거나 투석을 위한 혈관 등 여러 혈관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혈관의 내피세포가 안정화될 때까지 그 수술한 부위에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 안 되니까 또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쓰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이 막힌 환자들은 혈관이 막혔으니까 혈전에 의해서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혈전을 뚫어줘야 되겠죠. 혈관을 개통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혈전에 의해서 막히기 전 단계로 그냥 좁아지기만 환자는 뇌혈관이 그냥 좁아지기만 환자들이 있죠. 즉 중풍이 생기기 바로 전 단계인 환자들이죠. 이런 막힐 혈전에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따라서 혈소판 응집이 안 생기게 하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응집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상품명으로 코마딘이라고 불리는 와파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기량제인데 비타민 K는 그 간에서 이용이 돼요. 혈액응고 요소 2번, 7번, 9번, 10번에 영향을 주어서 혈액응고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약효가 세서 항응고 작용은 확실해서 좋은데요. 과다하게 복용되면 출혈의 위험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와파린은 문제가 작용 시간이 2, 3일로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효가 세서 피가 많이 나는 상태가 됐을 때도 약을 끊어도 바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검사를 자주 해서 약효를 잘 맞춰야 되겠죠. 어, 또 하나 단점이 치료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치료 범위가 좁아서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출혈적으로 너무 가게 되는 거고 약을 조금만 먹게 되면 약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잘 굳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 검사인 PT가 프로스롬빈 타임의 약자인데요. 이런 PT라는 걸 체크를 해서 INR 국제적인 표준 수치로 만들어서 1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와파린을 먹는 환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INR 2.0에서 2.5입니다. 2.0에서 2.5가 가장 치료 범위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건데 1.5 이하가 되면 와파린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즉 피가 잘 굳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만약 심장 수술에 판막 같은 걸 넣어주는 경우에는 판막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3.5 이상이 되면 막 여기저기서 멍이 많이 들고 출혈이 많이 됩니다. 출혈 중에서 제일 심한 출혈은 뇌출혈이죠. 뇌출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PT를 검사를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자주 해서 INR을 굉장히 일정한 범위에 맞춰주는 게 환자들한테 중요하다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와파린은 어디에서 이용된다 그랬죠? 간에서 이용된다 그랬죠? 간. 그래서 간에 영향을 주거나 비타민 K하고 관계된 음식이나 약에 매우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웬만한 약재들은 간에서 대사를 하거나 콩팥에서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약들이 전부 다 와파린하고 관계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와파린의 PT를 체크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피떡을 만들게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피떡의 생성을 막는 게 막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떡을 만들게 하지는 않으나 기존에 만약에 피떡이 생겼다, 그 뇌혈관을 막았다 그러면 그거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못 녹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을 피떡을 녹이는 약은 아니니까요. 어, 그리고 와파린은 그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이 약을 먹게 되면 태아가 또 출혈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져서 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와파린에 관계돼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한 질문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채소 등의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채소를 먹지 않게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음식을 안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먹어라. 어, 그 대신, 그 대신 막 일부러 몸에 좋으려고 많이 먹는 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시금치가 맛있어서 그냥 먹는 정도면 되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매일매일 과다 복용을 한다. 이런 거는 전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지 않은 몸에 좋다는 여러 물질들은 다 와파린하고 관계가 되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지 않은 몸에 좋다는 모든 약재, 풀뿌리,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시술이나 처치, 예를 들면 이를 뽑을 때, 수술 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아주 과다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 뽑는 정도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일 정도 복용 중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를 낳는 정도가 돼서 과도한 출혈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입원하셔야 돼요. 입원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끊으면 그 끊는 도중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 심장 판막 수술 같은 거 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요. 이런 때 바로 헤파린으로 교체를 하고 헤파린은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수술 앞두고 한 6시간 정도 헤파린을 끊고 이때 PT 같은 걸 체크하고 피가 잘 정상적인 상태로 잘 굳는 정도인지 확인하고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약, 한약을 포함해서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용은 가능합니다. 복용은 가능한데 에, 일단 드시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병원을 재방문해서 프로스롬빈 타임, 항응고의 INR을 꼭 체크해서 INR이 치료 범위인 2.0에서 2.5 안에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에, 지금 다른 약을 먹은 것 때문에 에, 와파린의 용량을 변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변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약을 복용하다가 끊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은 가능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와파린을 먹으면서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꼭 임신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체인지를 한 다음에 에, 그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분자량 헤파린은 서브큐라 그래가지고 피하지방으로 우리 인슐린 맞듯이 그렇게 피하지방으로 헤파린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PT가 아니고 APTT라는 항응고 제가 작동이 잘 되는지 하는 피 검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축구처럼 아주 심한 운동을 할 수 있냐요 하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됩니다.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 같은 게 너무 무리가 오면 무릎 관절 같은 데서 피가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약을 먹는 시간은 뭐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오후에 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좋은데 에, 복용을 깜빡하고 잊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에, 약효가 우리가 보통 한 2, 3일 정도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느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보통 때 먹는 사람이 깜빡하고 아침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기억이 날 때 그냥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두 배를 복용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뇌출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꼭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안 먹었다라는 걸 달력이나 수첩에 표시해뒀다가 다음번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언제 며칠 날 이거를 깜빡하고 복용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이제 와파린의 용량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혈전하고 관계된 여러 약재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